안녕하세요.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유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은 오늘 포럼이 이렇게 구성되게 된 데에는 오늘 참석은 못 해주셨지만 정호용 교수님께서 이렇게 귀한 세 분을 추천을 해주시고 큰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또 이제 드리고 오늘 포럼의 주제는 이제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국민건강보험 국고 지원 및 재정 운용의 현황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 이미 이 방에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의 건강보험은 어떻게 보면 보편성 면에서는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그래도 좀 선진적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한데 그런 한편 뭐 최근 여러 가지 뭐 인구 고령화, 뭐 급여 범위 확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총 의료비 지출도 증가하고 보험급여비도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의 재정 운용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가 이제 지적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년 전에 2023년에는 이제 국회와 정부에서 이제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대해서 처음엔 뭐 일몰제를 폐지해야 된다. 그러다 그 대신에 사선으로 27년까지 5년 동안 국고 지원을 연장한다고 이제 합의를 했었죠. 그 와중에 이제 실질 국고 지원이 법정 기준 비율에 도달하지 못했다, 뭐 미달했다, 뭐 건강보험률이 2년 연속 동결됐다,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일들이 이제 중첩이 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하다, 이제 이런 지적이 뭐 언론, 정계, 학계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자 오늘 세 귀한 분들을 박사님들을 모시고 이 세미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발제 주제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로 국고 지원을 어떻게 바꿔가야 하는 이야기가 주가 될 텐데 사실 건강보험 국고 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건강보험 재정 전반의 운영과 관련한 뭐 문제랄까 제약이랄까 이런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건강보험 국고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현황이나 문제점, 뭐 논의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앞서 이제 김유선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이제 건강보험이 과거에 처음 도입이 됐을 때는 그 조합 단위로 이제 건강보험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77년에 도입되면서 그 당시는 공무원이랑 50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조합 단위로 도입이 되고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이제 뭐 여러 사업장에 그 조합이 만들어지는 식으로 건강보험이 확대가 되고 1988년부터 전국민 건강보험이 도입이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지역별로 조합이 다 쪼개져 있었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2000년대 초반에 건강보험이 이제 재정을 전체 조합을 통합을 해서 그야말로 이제 재정까지 전국민 건강보험이 통합된 그런 형태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국고지원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왔고 국고지원이 2003년부터 법으로 만들어져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굉장히 한시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시기에 있었던 일시적이라고 기대를 했던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도입된 이유였고 그렇기 때문에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법이 계속적으로 일몰되면 다시 이제 연장을 하고 또 일몰되면 또 연장하고 하는 방식으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2023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2027년 12월 말에 또 일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건강보험 국고 지원과 관련한 이런 연구들이 그 일몰 시점이 가까워지면은 계속 또 반복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요. 저만 해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 관련 용역 연구를 이제 4번째 수행을 하게 돼서 그 연구가 이제 초기 단계 이제 진행을 하려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 먼저 건강보험 국고 지원 방향이 개편이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이런 데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서 급격하게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그 의무 지출이라고 법상으로 지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출이 늘어나야 되는 의무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사회보험 지출 증가로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이제 2022년 기준 14.8% 정도인데 이것이 2035년 이제 한 10년 정도 남았는데 2035년에 28.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래 그림은 이제 서울대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님의 연구 자료인데요. 그 회색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저 회색
그래프가 일본의 추이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 노인 인구의 비율에 따른 그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미 일본이 거의 뭐 25%,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5% 가까울 때 정도까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죠. 2022년에 한 14% 이렇게 되니까 일본의 추이를 따라가고 있고 지금 추이대로만 하면 저렇게 일본처럼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여러 가지 뭐 복지의 확대 등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증가세를 더 넘어설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만을 봤을 때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재정 지출 증가율보다 매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 코로나 기간에는 이제 코로나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 재정 지출이 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중앙정부 지출 증가율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때는 또 동시에 그 여러 가지 의료기관을 이용을 하는데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강보험 재정 지출,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감소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율이 중앙정부 재정 지출 증가율보다 낮아진 이 특이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이 시계를 더 앞으로 더 확장을 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율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국고 지원을 더 확대해라는 요구가 계속 굉장히 강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건강보험 이제 아래표는 2020년부터 2060년까지 건강보험 장기 재정 전망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제 건강보험 총 지출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2020년 기준 77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90조 정도 됐죠. 이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2060년에 544조까지 증가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것이 GDP의 9.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GDP의 약 4% 정도가 건강보험 지출이었고요. 그런데 이 지금 추계에서 이용한 지출 규모는 지출 효율화를 할 거라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 효율화를 통해서 증가율을 이제 2% 낮출 것이다, 2%포인트 낮출 것이다 이런 식의 지출 효율화 가정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 효율화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실제로 지출 효율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런 총 지출이 지금 재정 전망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수입의 경우는 왜 지출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제 보험료율을 높이고 보험료 수입을 높이는 식으로 전망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일단은 그 현재 그런 여러 가지 법상 제약을 감안을 했을 때 보험료 수입을 전망을 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이 8%로 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건강보험료는 약 7%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건강보험료 상한에 2026년에 도달할 것이고 이 상한의 개정이 없이 이 상한을 유지를 했을 때 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인구 변화에 따라서 총 수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전망을 하고 그에 따라서 그 정부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현황과 유사하게 그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의 약 한 14% 정도가 지원이 될 때 정부 지원금이 이만큼 될 것이다라고 이제 수입과 지출을 전망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보험료, 건강보험 보험료율 그리고 국고 지원 수준이 유지될 때는 그 단기 수지, 그러니까 단년도에 그 적자 폭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적 수지는 더 크게 확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 이렇게 적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국고 지원 확대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서 잠시 시작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고 지원이 법제화가 된 것 자체가 애초에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함이었고요. 그 보통 사회보험, 그러니까 꼭 건강보험이 아니어도 뭐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과 같이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이 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을 하거나 이 제도가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보통 재정 적자에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점을 고려를 할 때 향후 국고 지원 확대 요구 배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국고 지원의 연역을 이제 다시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1988년에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 제도가 시작되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시작이 되었고 이때는 뭐 굉장히 구체적인 법령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아직 옛날 자료들을 좀 찾고 있는데 어쨌든 그 직장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50% 그
고용인이 50% 각자 이렇게 각자 동시 분담하는 방식인데 그 고용주가 없는 농어촌이나 도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전액을 본인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부담을 국가가 나누어지고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지역 의료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의 방식으로 정부 보조금이 이제 투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보시면 그때 이제 50%를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제 규정을 했는데 사실 아래 표가 굉장히 어디서 옛날 자료를 좀 찾았어요. 94년에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에서 있는 표인데 보시면 이제 처음에 도입됐을 때 실제 실지원 그 액이 한 54%, 50% 이렇게 되다가 점점점 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비슷하게 이때도 그 이 회의록을 읽어보면 국고 지원이 이제 필요한 만큼 원래 정해진 만큼 정해진 만큼 지원되지 않고 과소 지원되고 있다. 이런 지금 현재와 똑같은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요. 국고지원법에서는 법상에는 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한국에 와서 이제 이 연구들을 시작을 하면서 도대체 20%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 좀 궁금했었는데 뭐 정확하게 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때 이제 이 88년도 그러니까 국고지원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지원하는 방식이 대충 지역 의료보험에 대한 재정의 50% 정도를 지원을 했고 그것이 전체 의료보험 기준으로 보면은 한 20에서 25% 정도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게 법제화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의 내내 망상은 아니고 이제 오랫동안 이 관련 연구를 해오신 분들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를 제가 자료를 좀 찾아서 실제 그럴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표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 표를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앞서 말씀드린 거니까 빨리 넘어가겠고요. 그 국고지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이제 재정 위기에 직면한 건강보험에 대해서 5년간 국고를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시법으로 도입이 됐었고 이 기간 동안의 국고지원은 그 국고지원을 어디에 쓴다라는 것이 명시가 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가입자와 65세 이상 고령자를 노인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고요. 근데 이 특별법이 종료되는 시점에도 여전히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을 해서 현재 국고지원 방식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현재 국고지원의 근거법과 내용 개편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여러 가지 뭐 고령화 대응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같은 정책적인 흐름 그리고 최근에 의료개혁과 같이 국가의 책임이 요구되는 그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가 굉장히 강하게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고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고요. 또한 국고지원이 사실은 지금은 뒤에서 건강보험 재정 운용 방식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릴 텐데 국고지원이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지원을 어디에 쓴다 이런 명확한 규정이 없이 건강보험 재정에 포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0조 이상의 11조, 12조의 큰 액수가 건강보험에 국고가 투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좀 닥칠 수 있는 그런 환경 변화 하에서 현재 그런 국고지원이 반복적으로 이제 불확실한 한시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명확하게 국고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다, 어디에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좀 법적 근거와 뭐 법적 내용의 개편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추세나 뭐 여론이나 뭐 논의가 되는 상황을 봐서도 그런데 사실 국고지원 규모는 국고지원이 과소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이 많긴 하지만 국고지원 규모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아래 왼쪽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금의 일반 회계랑 담배부담 건강증진기금에 있는 담배부담금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것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국고지원의 목적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것이었는데 그렇다면은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이 된 상황에서는 국고지원이 이제 줄어들고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있을 때 국고지원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뭐 예상 수입액의 20%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예상 수입액이 많으면 국고지원액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그러니까 재정 안정화와 상관없이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논리적 모순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고지원 대상이나 목적이 불분명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포괄 지원이 되고 있어서 해당 지출에 대한 심의나 평가 과정이 부재한 것도 건강보험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국고지원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고 지원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의 문제점은 국고 지원이 투입이 되고 있어서 이 건강보험 재정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에서 파란색 막대는 건강보험 단기 순이익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전체 수입에서 전체 지출을 제외한 그 단기에 그 해당기에 얼마나 넷이 남느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인데, 보시면 이제 2018년, 19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흑자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국고 지원을 제외를 하면 굉장히 지속적인 그 적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건강보험이 단기 보험이고 그런 그 단기 수지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원칙 하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지출 상황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그 다음 해에 결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국고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적절한 건강보험료 수준이 어디인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좀 왜곡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단기 수지 흑자가 나면서 누적 적립금이 쌓이고 있는데, 이 누적 적립금 활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국가 재정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고려가 없는 의사결정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좀 잠시 살펴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누적 적립금은 사실 미래의 그런 재정 위기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만들어 놓는 돈인데, 이것이 쌓여 있는 돈을, 이건 단기 보험이고 재정 숙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건데 왜 돈을 쌓아놓냐? 그리고 돈을 쌓아놨으면 이 돈을 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활용을 해야지 왜 이걸 뭐 쌓아두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이것을 막 활용하는 그런 정책적인 흐름이 좀 잠시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보험 국고 지원 방안을 개편을 해서 이런 재정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그리고 국민이 우리가 이만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쓰는 걸로만 돈을 내고 쓰는 걸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내야 되는 건강보험료는 이만큼인데 우리가 정부 조세로 만들어진 정부 재정이 투입이 되고 있어서 그만큼 건강보험료를 덜 내고 있다, 이런 인식을 좀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회보험이라는 게 그 논리상 이제 그 보험에 가입한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모아서 재원을 만들고 그것으로 이제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원칙일 텐데, 그러면 사회보험인데 왜 보험자가 아닌 국가가 이 사회보험에 재정을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양하게 건강보험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보험에 대해서 이제 국가 책임 강화의 근거로 뭐 이게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근거가 좀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이 사회보험이 결국에는 이 개인이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면 결국에 국민의 기본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이제 국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근거로 주로 제시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사회보험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망인데 이 안전망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국민의 웰페어를 위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의 근거로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은 주로 이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긴 합니다. 인구 구조랑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경기 침체로 인해서 경기가 악화되면 사회보험료는 뭐 보험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소득 수준, 소득에 기반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기가 악화될수록 이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고 그만큼 재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요.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근로를 하지 않거나 뭐 급여를 더 많이 쓰는 그런 인구가 늘어날수록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고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식으로 재정 문제를 거치면서 이게 보험 그리고 인구 구조가 과거처럼 피라미드형의 그런 인구 구조가 지속이 되지 않으면서 이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이고요. 그 사회보험 형태로 건강보험 운영하는 국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독일, 프랑스, 대만, 일본,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국가들이고요. 이런 사회보험 형태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국가들에서 이제 과거에는 주로 보험료 중심으로 재원을 마련한 것에 반해서 최근으로 올수록 국고 보조금의 비중이 커지는 변화 양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국가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건강보험에 국고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국고 지원을 왜 하는지, 그리고
그 해외 사례를 봐서 이것들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는 굉장히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독일을 보면은 독일도 사실은 최근에 그 독일도 조합 중심의 그 보험 체제인데 최근에 조합은 유지되지만 그 보험료를 징수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처럼 하나의 한 보험자로 이렇게 보험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기구로 이제 집중되는 방식으로 바뀌고 그래서 보험 조합별로 보험료가 달랐던 시스템에서 보험 전 국민에 대해서 보험료가 동일한 시스템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바꾸면서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확대하고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 연방 정부 보조금 비율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법의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의 공적 책임을 두 가지 이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국가적 과제 사안에 대한 지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 약자는 이제 대표적으로 연금수급자나 실업자, 건강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의 보험료를 국가가 부담해서 이런 평평성을 제고를 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식이고요. 국가적 과제 사안에 대한 지원으로는 뭐 가족 정책이나 공공보건 서비스나 예방이나 건강 증진 이런 급여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보험 가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이거는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원리 하에서 정부 보조금 지원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그 항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연방정부 보조금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령화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지원 두 가지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는 주로 이제 일본의 경우에도 지역 의료보험 조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 지역 의료보험 조합에 대한 그 급여 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고령자가 늘어나서 고령자의 급여 지출 증가에 따라서 전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그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은 후기 고령자 의료보험 제도를 따로 만들었는데요. 이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에 정부 보조금이 약 50% 정도 투입되는 방식으로 국고 보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한다기보다는 이 재원을 구성하는 것에 좀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과거에는 프랑스도 보험료가 굉장히 공적 건강보험 재원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 반면에 이제 90년대부터 사회보장 분담금이나 뭐 일반 조세 등을 활용을 해서 이 공적 건강보험 재원 중에서 국가가 지불하는 부분이 굉장히 확대가 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사회보장 분담금의 경우는 그 보통 보험료나 조세는 굉장히 그 소득 누진적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제 같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약간 소득 역진성이 있다라 이런 문제가 좀 제기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류의 소득에 연동된 그런 세금 조세나 뭐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 국민의 수용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런 누진성이 없는 사회보장 분담금을 도입을 해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재원 조달 방식을 보험료 중심에서 목적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고 지원과 관련해서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방식의 문제점이 왜 이슈가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건강보험은 국가 재정 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그 건강보험은 국가 재정에 편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뭐 중앙정부 재정 지출이 연간 800조다 이랬을 때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90조 거의 8분의 1 정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이제 제외가 되고 정부 지출이 한 800조 정도인 걸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건강보험이 일종의 준조세로 인식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를 하면 우리나라 정부 재정 지출은 현재 우리가 인식하는 정부 재정 지출보다 더 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건강보험이 국가 재정 외로 운영되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 IMF 때 이제 우리나라에 제시되었던 여러 가지 권고안 중에 국가 재정을 그 기금을 뭐 편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단순화하라는 그런 권고들이 있었는데 이 시기에 그래서 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이 국가 재정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다수의 기금들이. 근데 그 당시에 건강보험은 재정 위기가 있었고 이것을 기금화를 하고 뭐 국가 재정에 편입하고 이럴 겨를이 없어서 재정이 안정화된 뒤에 기금화를 하고 국가 재정에 편입을 하자 이러고 이제 유예가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기금화가 되거나 뭐 국가 재정에 편입되거나 하진 않고 국가 재정 외로 운영되는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건강보험 기금화 국가재정 편입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도 굉장히 뭐가 새로운 건 아니고 20년 동안 축적된 논의들을 이제 좀 다시 정리한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보험 기금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찬반 논의가 있고 그 중에서 좀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그 논점들이 있고 이 논점들을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재정 총량의 축소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국가재정에서 제외돼서 실질적인 국가재정 총량의 축소 인식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사실 정부가 재정 운영을 하는 그런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재정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파악이 되지 않고 사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2024년 기준 중앙정부 총 지출의 15.7%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 총량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가 이제 그 실제 중앙정부 총 지출, 예산 기준 중앙정부 총 지출에 건보와 장기요양보험을 포함을 했을 때 이제 중앙정부 총 지출이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이고요. 확실히 거의 100조 가까이, 100조까지 아니고 한 8, 90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건보와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국가재정으로 편입할 때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가 14.5%가 증가를 하고 총지출 증가율 또한 0.6%포인트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이제 급여 지출을 하는 것들도 당연히 많지만 건강보험 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정부 정책이라고 봐야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부의 재정이 아닌 그 국회 심의와 의결을 통과해야 되는 정부의 재정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정부의 정책 수행이나 뭐 재정 지출에 대한 책무성 약화로 이어지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국가 재정 외로 운영되는 문제점은 전체 총 지출을 왜곡하는 것뿐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 더 중요한 문제는 보건 부문 재정 규모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그 보건 분야에 굉장히 큰 돈이 투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을 배제를 할 경우에 우리나라 중앙정부 지출 중 보건 분야 재정 지출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인식이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 분야 재정 지출은 2024년 4.61%로 OECD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지금 보건 분야라고 포함을 해뒀는데 사실 그 예산 내역을 확인을 하면 그 의료급여나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실질적으로 보건 분야 지출이지만 사회복지 지출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숫자는 지금 요 두 가지를 포함을 해서 제가 따로 만든 숫자이고 이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보건 분야 재정 지출이 이보다 더 적게 인식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봐라 OECD 평균보다 너무 낮지 않냐. 보건 분야에 대한 지속적으로 지출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미 상당히 지출을 하고 있는데 잘못 인식이 돼서 이런 요구가 확대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 국가 재정의 큰 틀에서는 보건 재정을 전망을 하고 이만큼 지출을 하고 있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을 하고 재원 배분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가 재정 외로 운용이 되고 있어서 그런 계획 수립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국가재정에 포함을 하게 되면 정부 총 지출 중에 보건 분야 지출 비중이 17%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재정 당국과 국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기 보험으로 운영됩니다. 단기 수지를 균형을 맞춘다는 단기 보험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굉장히 중장기 계획에 기반한 재정 계획 수립의 제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흑자가 발생을 해서 적립금이 누적이 되면은 이제 좀 더 먼 미래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단기 균형만 맞으면 되니까 이 미래에 대비해서 적립금을 마련을 하는 것보다는 뭐 당장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이 물론 그 중요한 내용들이 많고 긍정적인 정책 방향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쨌든 정책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 어떤 정책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정책 성과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와 관련해서 이
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급여화가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급 병실에 대해서 보장성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뭐 3인 2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가 됐는데, 사실 뭐 당연히 사람이 적을수록 더 긍정적일 텐데, 아무래도 급여화의 시급성은 다른 항목에 비해서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비급여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이 부분을 급여화했을 때 보장률이라는 지표가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급여화된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재정 위험 발생에 따른 통합적 대처 기능이 취약하다는 점인데, 우리가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이라는 것을 매해 수립을 하고 있고요. 이 중장기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모든 기금에 대한 재정 전망을 실시를 하고 이를 국가 재정 운영 계획에 반영하도록 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나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실제로 국가 재정의 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 재정 외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런 장기 재정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 재정 운영 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오랜 기간 지속이 되었고요. 다만 올해 그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서는 건강보험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정까지 장기 재정 전망을 수행을 하고 이것을 반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재정 운용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은 이제 아래 표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재정 절차의 차이를 보실 수 있는데, 이 건강보험은 이제 예산을 제출하고 심의를 하고 승인을 하는 것들이 보건복지부가 주관 주무부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이제 심의 확정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보험의 예산이나 회계 절차가 좀 불투명하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사실 불투명하다라고 말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 그 운용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어떤 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가 회계 감사를 받듯이 제3자에 의해서 재정 운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재정 운용의 방식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배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주요하게 국고 지원의 문제점이 등장을 하는데, 그 건강보험 재정 전반이 결국에는 국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겪지 않기 때문에 이 국고 지원에 대해서도 통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재정 지출이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포괄 지원을 해서 이 국고 지원에 대한 국고 지원의 세부 운영 내역에 대한 검토가 좀 어려운 구조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기금화를 해야 된다는 논의가 굉장히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화가 왜 반복적으로 논의가 되고 그렇게 국회에서 법안이 많이 상정이 되는데 왜 기금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반대 논리가 있고요. 첫 번째로 단기 수지 균형 원칙으로 운영한 단기보험으로 기금화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 가장 주요하게 제시되는 반대 논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단기 수지 균형 원칙을 고수를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적 법정 준비금 규모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때 단기 수지 균형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요. 적립금의 확보가 건강보험 미래 재정 상황을 고려를 하고 어떤 준비금의 성격을 가진다면은 이것이 단기보험 원칙이 고수한다는 것이 실제 운영과는 굉장히 격차가 있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단기 수지 균형이 우리가 깨서는 안 되는 금기의 규칙인가, 이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장을 하는 것이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직면한 재정 상황을 고려를 할 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기 수지 균형을 추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어느 정도인지 이에 대한 고려가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경우는 사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보험의 성격상 단기보험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보험입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과 서비스 수급자 간 불일치가 굉장히 크고, 사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는 얼마나 개인당 지출되는 액수가 사전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불준비금을 확보하는 걸 주요하고, 사전적으로 얼마나 재정 지출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미리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용이한 보험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 방식보다는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적절한 유형의 보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보험의 이해관계자 간 자율협상을 훼손한다는 이제 주장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 또한 실제적으로는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정부가 주로 의사결정자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 향후에 조세로 마련된 국고지원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를 할 때는 정부의 책임이 확대가 될 필요가 있고, 정부가 주요 이해관계자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사회보험의 이해자 간 자율협상을 훼손하는 것 정도도 굉장히 좀 그 위험도나 그 정도는 낮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금화가 이제 보건 정책이 굉장히 특수적이고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기금화를 해서 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수행을 하게 되면 전문성을 훼손을 하게 되고 건강보험 정책이 정치 쟁점화가 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정치 쟁점화가 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전문성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는 지금도 그 여러 가지 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라는 건강보험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서 여러 가지 전문위원회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위원회들을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위원회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 훼손이라는 논리는 국가재정 체계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 기구나 위원회를 통해서 운영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제 타당한 반대 논리로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금화를 하든지 최소한 기금화를 하지 못한다면 이 정부 재정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포괄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런 재정 운영 방식을 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고요. 가용한 모든 자원의 현황에 대해 정부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시급한, 우리나라가 뭐 건강보험뿐만 아니고 국가 재정 또한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합리적 의사 결정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재정 운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법령에 따라 조성된 재정 운영에 대한 최종 책임자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뭐 정부 재정에 이런 건강보험 재정을 포괄하는 그런 방식의 운영이 포함이 될 필요가 있고요. 최소한 기금화를 할 수 없다면 적어도 국고지원이라도 국고지원에 대해서 이런 국고지원 재정 운용을 어떻게 공개할 수 있는지, 이런 방식으로 국고지원 재정 운용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회가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저의 주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국고지원 방식을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고지원 방식 개편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첫 단계로는 안정적인, 지금의 한시법이 아닌 안정적인 국고지원법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를 하고 재정지출 관리 방안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가재정 외로 운영되는 이런 운영 방식 하에서는 국고지원이 증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세금을 더 투입을 하고 보험료를 더 높이는 것에 대해서 이런 보험료 납부자, 세금 납부자들의 그런 설득,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런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가 적극적으로 동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국고지원의 대상을 만약에 우리가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한 보상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어차피 국고가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다 지원을 할 테니까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 이런 요인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재정 지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국고지원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국고지원을 어디에 할 것인가, 구체적인 대상을 명확히 설정을 하는 것이 재정 지출의 예측 가능성도 높이고 국고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하기에도 용이한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재정 적자를 지원을 한다거나 국가적 과제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국고 지원을 하는 것을 고려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국고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고 지원 대상을 명확히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이 되어도 저는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어디에 지원할 것인지 분야나 대상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와 이제 법제화를 통해서 법상에 이런 내용들이 규정되도록 좀 바꿀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연구에서 사례로 고령 인구의 건강보험 급여비에 대한 국고를 지원을 하게 된다면 국고 지원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지 전망을 좀 몇 년 전에 2020년에 수행을 했던 게 있어서 그 내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고령화가 고령 인구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하는 것이, 국고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은, 첫 번째로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급여 지출이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이 고령화의 부담이 고령 인구가 직접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대 간 이전의 형태로 주로 경제활동 인구가 부담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고령화 추세 하에서 경제활동 인구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지출 중 비중이 큰 고령층 급여비를 지원을 해서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고령층 급여비를 정부 지원으로 지원을 해서 경제활동 인구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국고 지원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고령층 의료비에 대한 국고 지원이 고령층에 대한 혜택, 고령층에만 국한된 혜택이 아니라 국민 전반에 보험료를 낮춤으로써 국민 전반의 효용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요. 다만 이런 그 고령층 대상 의료비 지원으로 국고 지원을 하려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처럼 고령층 의료비 마련, 관리 체계 마련이 반드시 동반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고령층 의료비는 사실 고령층 노인들의 경우에는 보통 그러니까 의료적 필요뿐만 아니고 돌봄이나 여러 가지 복지 필요도가 굉장히 높은 집단입니다. 그런 것들이 중복적으로 재정에서도 지출되고 건강보험이나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지출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고령 인구에 대한 의료 정책 수립이나 관리, 그리고 복지 정책과의 연계,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관리가 돼서 재정 지출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는 고령층 급여비 지출의 50%를 국고로 지원할 때 국고 지원 규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제 전망을 한 결과이고요. 좀 과거 자료다 보니까 2018년 기준으로 전망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령층 65세 이상 고령층의 급여 지출의 절반 50%를 국고로 지원을 한다면 그 2028년에 그 국고 지원액이 한 21조 정도, 지금보다 훨씬 더 2025년에도 18조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 될 수 있고요. 75세 이상으로 국한한다면 그 정도 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령층 어떤 국고 지원 방식을 지금 국고가 가소 지원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있는데, 국고 지원의 방식을 바꾸자는 것이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 재정 당국은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일 텐데, 그러면 결국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투입이 줄어들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은데, 사실 국고 지원 방식을 바꾸자는 것은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 더 잘해보자는 것이지 무조건 적게 지출하자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예시에서도 오히려 국고 지원 방식을 바꿔서 그것이 정부 재정 지출은 더 늘어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설득할 때 같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우현입니다. 권정현 박사님 발제하시는 걸 잘 들었는데, 권정현 박사님은 여러 차례 제가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발제하시는 걸 들어봐도 굉장히 이제 내용들을 논리 정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20년 동안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감정이 끌어오르고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차분히 누르시고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항상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토론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 권정현 박사님 발제해 주신 내용과 대부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정책 지식 포럼과 같은 자리에서 20년 이상 계속 논의되었던 이런 이야기이지만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오늘 보니까 녹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어딘가 이렇게 자료로 남겨두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그런 정책의 장이 열렸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약간 개인적인 의견을 보태기 위해서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92조 원 정도 이제 건강보험 2023년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별다른 통제 없이 정부 지원이 이렇게 큰 돈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이게 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강한 그런 어떤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런 얘기를 이제 보건복지부나 뭐 관련돼 있는 정책 담당자들이랑 논의를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이게 우리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이고 또 양출 재입, 그래서 쓸 것을 미리 좀 계산을 해서 건강보험에서 그거에 맞추어서 우리가 돈을 걷어가지고 뭔가 재원을
이용해가지고 쓰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우리가 돈을 쌓아놓는 게 아니라 단기에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정부에 어디에 들어가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통제되고 이런 것들은 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일단 그 토론문에도 적어놨지만 양출 재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한 그럴 만한 능력이 되는가 아니면 상황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부터 제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 뭐 금기시 된다고 권정현 박사님이 이거를 공격하면은 금기시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공격을 하고 싶습니다. 양출이 일단 안 돼요. 우리가 한 해 얼마 정도 건강보험 쓸 건지 이런 것들이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자체가 행위별 수가제 가격이 세팅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를 돈을 쓰면은 그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상을 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건강보험을 쓸 것인가, 의료 이용량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잘 되지 않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그럼 우리가 이 정도 썼으니까 이 정도 건강보험료를 늘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강보험료 지금 8% 우리 소득의 8% 정도 내는 것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올해는 더 많이 썼으니까 여러분 의료보험료 한 10몇 %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법령으로도 안 되지만 국민적인 저항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하겠죠. 그러니까 재입을 하는 것도 굉장히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인데 양출 재입 및 단기 보험식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점이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양출 재입이라고 말을 꺼낼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저는 국고보조 정부가 이제 일반 회계를 통해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의 주머니에다가 돈을 넣어주는 국고보조의 역할이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발제해 주신 것처럼 국고보조가 처음 이제 세팅이 된 거는 저도 역사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지역가입자들,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분류된 분들이 직장가입자들은 고용주들이 50% 지역 보험료를 내주는데 지역가입자는 누가 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국가가 대신 이제 보조해주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07년에 건강보험법이 개정이 되면서 무언가 이제 바뀌어가면서 이게 더 이상 지역가입자의 어떤 보험료를 보전해주는 어떤 성격이 아니라 그냥 우리 한 해 전체 보험료 수입의 얼마 20% 정도를 지원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일단 국고보조 체계가 굉장히 좀 불안정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보험료 올해 한 해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거둘까를 예상한 다음에 거기에 20%를 반영해가지고 국가가 일반 회계로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예상을 어떻게 하냐?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어떻게 한 해 예상 건강보험료가 얼마 들어올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내부적인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어떤 재원에 기반하고 있다는 게 국고 지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뭐 10조 초반 11조 이렇게 된 국고가 일반 회계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주머니로 들어갔는데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권정현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체크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방식으로 썼는지 저런 방식으로 썼는지 사후적으로 확인도 안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통제도 안 된다고 지금 그 체계에는 그렇게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11조라는 적지 않은 돈이 일반 회계에서 사용이 됐는데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검증을 못한다? 평가를 못한다? 굉장히 이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 주셨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것처럼 건강보험 자체는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일반 회계로 이 국고보조가 들어오니까 이게 흑자처럼 보여서 적립금으로 건강보험공단 주머니에 얼마의 돈이 쌓였으니까 그 돈을 갖고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 왜 이렇게 쌓아두는 거? 저도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 시행될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건강보험 주머니에 20조가 쌓여 있는데 이거를 지금 쌓아두고 뭘 하고 있는 거냐? 그 돈 쌓아둬서 뭐 하는 거냐? 이걸 빨리 국민들을 위해 써야지 하면서 굉장히 그런 돈을 빨리빨리 보장성 강화 정책에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국회의원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권정현 박사님 자료처럼 따져 보면은 건강보험 자체는 이미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거를 국고로 억지로 이제 메워놓은 상황이거든요.
착시 현상인 거죠. 적자가 나고 있는데 흑자처럼 보이니까 그런 데에서 오는 어떤 정책적인 혼선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국회의원들이나 정책 담당자들에게 전해주는 문제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제가 표도 적어놨지만은 뭐 2016년, 17년 그 문재인 개화하기 직전에 보면은 이제 국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비중 높게 들어가서 적립금이 쌓여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는데 주요한 그런 기반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이런 제도들을 권정현 박사님 말씀대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이미 이제 권정현 박사님이 여러 대안들이나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특히 제가 주목하고 권정현 박사님 예전에 국가재정운영계획 2016년에 작성하셨던 내용도 주요하게 참고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국고가 건강보험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특정한 어떤 우리 국가 보건의료 정책에서 특히 필요한 어떤 그런 항목들에 집중해서 예를 들면 호스피스 정책이라든지 임신 출산 본인 부담 지원금, 만성질환 관리라든지 예방산업, 뭐 희귀 난치성 본인 부담 지원 이런 쪽으로 이제 항목을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들어간 국고는 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외분 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이런 항목들에 쓰도록 이렇게 한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바이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국고가 사용되는 사용처를 좀 정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보건복지부 담당자들, 뭐 국장님, 뭐 과장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러면 이게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인데 이게 정부 정책이 아닌데 국고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특정 정책을 지정해서 하면은 이게 그냥 정부의 사업인 거지 정책이고 사업인 거지 이게 건강보험, 사회보험 운영되는 그런 어떤 운영 방침이 맞는 거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계신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현되는 데에는 많은 그런 논의들이나 설득이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금화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건강보험 재정 자체가 국가재정 외에서 빠져 있어가지고 뭐 통제도 잘 안 되고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파악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금의 형태로 정부 재정으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논의를 하자는 건데 저는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90조 넘는 이런 돈들이 정부 재정에 파악이 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지지를 하는 입장이고요. 여러 가지 그런 반대 논리들 뭐 이런 것도 왜 기금화가 되면 안 되냐라는 데 반대 논리들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는 그런 내용들은 좀 적어놨는데 권정현 박사님이 훨씬 더 아주 차분하게 적어주셔가지고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정치 쟁점화 우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어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권정현 박사님도 정치 쟁점화가 되는 거에서는 동의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에 가가지고 이런 건강보험을 어떻게 쓰겠다 이런 것들을 논의하면 정치 쟁점화가 될 수는 있겠죠. 뭐 비전문가들인 뭐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 건강보험 말고 다른 분야들도 정치 쟁점화 되지 않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국회에 태우는 이유는 우리가 민주주의 어쨌든 국민의 대표인 국회 구성원들에게 이런 정책이나 아니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검증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전문성 정치 쟁점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거잖아요. 근데 건강보험만 그런 어떤 절차에서 벗어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은 앞으로 보여주신 그런 추계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큰 재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권정현 박사님의 그런 대안들이 잘 반영이 돼가지고 선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좀 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 위에 계시는 보건대학원 전문가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20년 동안 이런 얘기를 지속하면서도 그게 되겠어. 뭐 어쨌든 건강보험이 한번 펑크가 나서 큰 재정기가 와야 이런 이야기들이 집중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조금 비관적으로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런 대안들을 계속 논의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세재정연구원의 홍혜영 부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앞서 두 분께서는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아마 뭐 용역과제나 보고서 이런 것도 써보신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개별 정책의 뭐 효과나 이런 거에 대한 연구는 많이 해왔지만, 이렇게 큰 얘기는 사실 누구 앞에서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오늘 토론이라기보다는 발제 들으면서도 사실 엄청 많이 배웠고, 또 이제 김우현 교수님의 토론문도 너무 이제 좋게 써주셔가지고 많이 배우는 입장으로 오늘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연구원에도 이 주제로 뭐 용역을 하셨던 분도 계셨는데, 어쨌든 저한테 이 초청이 와서 제가 그분께도 좀 여쭤봤었는데, 아마 이 논의가 지금 20년째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신입 박사인 저한테 뭔가 새로운 시선을 원하는 게 아닌가, 이제 주최 측에서 그래서 저를 부른 게 아닌가, 그래서 편하게 갔다 오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제 그 권정현 박사님 발제문을 보면서 보통 이제 토론을 요구받으면 되게 좀 비판적으로 보려고 하고, 그래서 새로운 시선 하면서 봤지만 사실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는 발제문입니다. 네, 다행히 앞에 이제 김우현 교수님이 그 발표하셨던 부분과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서 좀 안심하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여러 건강보험 작년 지출 90조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왔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기존에 제가 받았던 발제문에서 그 건정심이라고 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그 기구의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권정현 박사님이 이제 꽤 비중을 있게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오늘 발제에서는 그 부분이 많이 안 다뤄졌길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개별 정책들을 보고 있다 보니까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그 피부에 와닿게 예시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재정 지출이 들어가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이제 예타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규모가 조금 작으면 뭐 다른 적정성 재평가, 뭐 적정성 평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일종의 좀 사전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울산에 공공의료원을 지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게 사업 설립안이 약간 2,800억 정도 들여서 공공의료원을 짓는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뭔가 보건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러면은 이거는 그 재정이 투입되니까 예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옆에 계신 KDI에서 500쪽 분량의 보고서로 상세하게 이 울산의료원이 건립이 되면 예상 수요가 얼마가 되고, 그걸로 인한 그 주민들의 예상 편익이 얼마가 되고, 이걸 상세하게 다 조목조목 분석한 뒤에 이거는 비용 대비 이만큼의 효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일단 그 반려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건강보험 정책을 그 루트로 뭔가 새로운 시범 사업이나 수가를 뭐 인상한다거나 뭐 새롭게 보장성을 강화하는 거를 한다거나 했을 때는 이런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규모의 그 사업이 그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이라고 작년 말에 이제 통과가 된 사업이 있는데, 이게 규모가 약 3년간 10조 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 정말 대규모의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건정심 그 심의 결과 회의록 이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된 걸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정확히 어떤 내용이 오갔고 이게 어떤 뭐 편익성과 이 비용 대비 이 편익이 얼마나 충분한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어떤 경우에 뭐 얼마가 투입된다라는 내용이 쫙 있고, 그 다음에 딱 한 페이지짜리 그 건정심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줬다. 그리고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개별적인 내용만 봐도 뭐 2천억, 3천억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런 사전적인 그 비용 편익 분석이나 이런 게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재정 외로 이제 분류되고 있는 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특성과도 역시 같이 연결되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발제문 처음에 받았던 것 중에는 사실 이게 뭐 국고 지원을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기금화를 하든지 이거랑 상관없이 우리의 그 건강보험 지출 자체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행위별수가제가 이제 기본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지출이 어디까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건드리기가 어려운 게 뭐 경제학자나 뭐 행정이나 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재원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현실에서는 그 의료 공급자들과 역시 그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저는 이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출을 통제하겠다는 건 곧 그 공급자들의 수익을 줄이겠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이제 까놓고 뭔가 협상을 하는 게 익히 이제 아시다시피 정말 힘든 힘든 일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 발제문을 읽고서는 도저히 뭔가 비판적인 시선을 낼 수가 없어서 그러면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또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실손의료보험 얘기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건강보험의 지출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재정이나 뭐 국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그 국가의 어떤 돈과 관련된 거지만 사실 실손보험이 이제 민간에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 건강보험에서의 어떤 가격 구조나 이런 거를 다 약간 왜곡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의 어떤 의료 보건 관련된 거를 얘기할 때 여기까지도 확장을 시켜서 좀 통합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사실 당연히 두 분 박사님과 교수님들은 아시는 얘기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기금화가 옳다, 뭐 국고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딱 결론을 내린다기보다는 지금의 이 건강보험이 이제 77년 이후로 한 40년 넘게 운영이 되어 오면서 사실 도입됐을 때 그 세팅과 그때 사회경제적인 제반 조건과 지금의 이 뭐 인구 구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한번 여기 건강보험과 관련된 모든 행위자들, 뭐 건보든 복지부든 기재부든 그다음에 공급자든 가입자든 그다음에 민간보험사든 다 같이 자기들만의 어떤 이익을 위한 주장이 아니라 좀 통합적으로 이 건보를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 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심층적인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청중들 플로어에서 좀 질문 일단 한번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네. 발제 너무나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쪽 전문가가 아니기도 하면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제가 정말 모르고 있는 사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특히 이 건강보험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아까 그 수익과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문에 보면은 건강보험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수익이 나고 있다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다가 아니라 항상 수익이 나고 있다 어떤 얘기가 나든지 어쨌든 건강보험은 항상 흑자다 이야기만 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고요. 또 아까 전에 홍 박사님 말씀하셨던 그 예타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보니까 굉장히 이게 큰 문제인 것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요새 보면은 아무래도 국민연금은 얼마 전에 개혁안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굉장히 반발도 많았고 논의도 많았기 때문에 그것과 아무래도 좀 비교가 돼서 많이 제가 이걸 이해하고 있는데 좀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많이 제가 좀 깨닫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드는 생각 중에 이제 하나가 일단 국민연금은 또 이번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대선 때 아무래도 굉장히 좀 쟁점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이미 개혁이 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게 정치권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좀 개혁안에 대해서 20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뭔가 논의가 지금 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그 말씀하셔서 보니까 이게 정말 사회보장 제도인 보험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험의 또 하나의 국가에서 보험을 또 들어주는 형태인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아니고 아예 뭔가 20%, 14% 이런 아예 캡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개혁을 하려면은 이게 그 뭔가 언젠간 개혁이 돼야 되고 사실 이게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좀 논란이 있었고 좀 정치적인 부담이 있어서 이제서야 개혁이 된 거 있지만 사실 이거는 아직 많이 그만큼 수면 위로 올라온 거는 아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정책 결정자나 이런 당국에서 개혁을 하려면 또 개혁할 수 있는 좀 여지가 그러니까 좀 수용성 측면에서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어떻게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좀 생각을 가지는 정책 결정자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건 워낙 지금 의료개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좀 없는 것 같고 다만 그 양출 재입 그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2023년, 4년 이렇게 거치면서 수립이 되었는데 거기서 양출 재입 방식을 이제 반대로 이제 지출을 억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입을 확충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입을 정하고 지출을 억제하자 뭐 이런 방식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이야기들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거기까지만 좀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방식으로 수용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지는 저도 뭐 그 정치계에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민연금이나 아니면은 의대 증원 문제 이런 걸로 워낙 힘을 많이 빼셔서 그런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들이 아직 수면에 올라오고 이런 것들은 뭐 확인을 못했고요. 저는 그 다음에 국민연금과 달리 이쪽은 그래도 조금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개혁이라는 게 좀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또 주셨는데 여기는 이제 그와는 달리 아까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가 의료 공급자라는 상대가 있는데 여기와 같이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의대 정원 문제도 보셨겠지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이슈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누구도 지금 방울을 못 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요게 이제 계기가 될 것은 아마 재정이 완전히 펑크가 나서 돈을 의료공급자에게 못 주는 상황이 된다. 뭐 요럴 때 이제 얘기가 시작될 거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권정현 박사님 그 발제를 들으면서 이제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 참 많았는데요. 일단 그 의료급여가 이제 복지 지출로 잡히고 보건 지출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 근데 그게 이제 언론에서 보도될 때는 뭔가 이제 보건 쪽에 우리가 OECD 평균보다 낮게 하니까 더 이제 보장성도 강화하고 할 수 더 지출을 확대해도 된다는 약간 뉘앙스로 이제 보도될 수 있는데 그 미국에서도 그런 이슈가 되게 많았거든요. 메디케이드 특히 이제 복지 지출로 잡혀서 보건 지출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뭐 국가가 이제 조금 역할을 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인상을 받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정책 행정하신 분들 좀 고민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저기 보건대학원의 유명수 교수님께서 최근에 관심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이건 복지 정책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보건 정책이기도 한데 이거를 어떻게 카테고리화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 좀 논의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대안으로 고령층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좀 타겟팅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전 참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보건 이제 수업을 할 때 이제 그러니까 이를테면 복지 확대하거나 이럴 때 효율성, 형평성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그 트레이드오프를 최소화할 때 이제 어떤 방향이 좋냐 이런 논문들이 있는데 보통 타겟팅 접근을 이제 많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행태적 왜곡이 좀 적을 것 같은 대상에게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타겟팅하는 대책이 좋다라고 이제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결에서 이제 또 박사님의 그 제언이 참 유의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너무 깊고 큰 얘기를 이렇게 너무 절도 있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토론자와 발제자분께 감사드리고 여기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